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학자 중에 철학자. 그러나 동시에 사람 사는 삶의 실제 문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 그가 말하는 좋은 삶,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제가 살아가며 품었던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이 책은 단지 생각을 나열한 글이 아닙니다. 제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삶의 지침이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삶에 대한 탐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누구는 돈을 쫓고,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사람을, 어떤 이는 배움을 원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목적,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목적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자체로 의미를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연주는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고, 좋은 건축은 설계 능력이 필요하듯이 좋은 인생도 단지 운이나 감정이 아니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행위는 어떤 목표를 지닙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이유는 건강, 배우가 연기하는 이유는 감동, 장인이 도구를 만드는 이유는 유용함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본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성을 따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삶이라 보았습니다. 이성을 잘 쓰는 삶,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잘 해내는 상태,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군요. 행복은 감정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계속 좋은 행동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책은 그런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나요? 예,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는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2권부터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다루었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익숙해짐을 통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치듯 좋은 성품도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성품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올바른 판단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행복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탁월한 행동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 참 멋지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 본질을 어디에 두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스스로 묻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자기 삶을 정돈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영혼의 탁월함에 따른 지속적인 활동이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 거기에 인생의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철학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안내서처럼 느껴지네요. 선생님,
조금 전 행복이란 탁월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품이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지 한두 번의 올바른 행동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 즉 평소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성품을 기르고 성품은 다시 행동을 이끌죠. 이 둘은 서로 물을 붓고 담는 그릇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감한 사람은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도 처음부터 갖춰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선택해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덕스러운 행동도 익히고 반복하고 시간을 들여야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기준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중용, 다시 말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상태입니다. 중용이라면 중간이란 뜻일까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으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단순히 숫자상 가운데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가장 적절한 행동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용기를 말해봅시다. 너무 겁이 많으면 비겁함이고 너무 무모하면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 됩니다. 그 둘 사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맞설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용기라는 덕목입니다. 즉, 중용이란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태도를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베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낭비가 되고 인색하면 비난을 받지요. 그 둘 사이에서 상대와 나의 처지를 잘 판단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대한 성품입니다. 이처럼 덕은 하나같이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있는 적절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디가 과한 것이고 어디가 모자란 건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 혹은 현명한 판단이라 부르겠지요.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보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실천 지혜는 나이가 들며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꾸준한 훈련, 그리고 타인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을 계속 점검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판단을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습관, 둘 다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그 성품이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해 내면을 만들고 내면이 다시 행동을 이끄는 순환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탁월함은 습관이다. 그 문장은 정말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삶이 먼데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 하나,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좋은 삶은 탁월한 성품과 올바른 습관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태도와 원칙이 중요하다고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은 본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친구와 이웃 속에서 성장하며 더 넓은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은 말과 이성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지요. 이런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우정입니다. 정의와 우정이라면 왠지 철학책보다는 인간관계 조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 보신 건가요? 먼저 정의란 말 그대로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몫까지 가져간다면 그것은 과한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모자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삶이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삶이라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이나 제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서로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한 공정함을 뜻합니다. 이 공정함은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듣다 보니 정의 역시 중용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처럼 느껴지네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서로에게 알맞은 대우를 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는 덕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회적인 덕목입니다. 혼자서 정의롭게 살 수는 없지요.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우정이라니 조금은 낯선 조합이네요. 보통 윤리라고 하면 의무나 규칙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왜 우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정은 단순히 친한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우정, 필리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관계,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맺어지는 우정이지요. 두 번째는 즐거움을 위한 관계,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대의 인격과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 즉 서로의 선함을 사랑하는 우정입니다. 이 마지막 형태의 우정이 가장 귀하고 가장 지속 가능하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끕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괜찮다. 그 말과 좀 닮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정이 윤리적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까요? 우정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삶을 지속시키는 동력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단지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의 끈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성장하고 존중받을 때 존엄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정 없이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가 사회의 뼈대라면 우정은 그 안을 흐르게 하는 따뜻한 피터럼 느껴지네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윤리는 규칙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타인과 함께할 때 더 깊고 의미 있게 완성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삶의 조건으로 행복, 성품, 정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이상적인 삶, 가장 깊고 완성된 인간의 삶은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그 질문은 제가 이 책을 통해 끝내 다다르고자 했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를, 어떤 이는 지혜를.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본 끝에 인간에게 가장 깊은 만족을 주는 삶은
생각하는 삶, 곧 관조적 삶이라 말했습니다. 관조적 삶이라면 좀 낯선 표현이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관조, contemplation 란 세상과 사물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의 이치와 질서를 이해하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부나 지식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이 바라보고 음미하는 삶입니다. 예술가가 고요히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안에 아름다움을 느낄 때, 철학자가 고요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관조입니다. 그 행임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충분한 이유와 기쁨을 가지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관조적 삶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 자기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삶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성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며 스스로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이유도 이성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이성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삶이 인간답고 가장 탁월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장 신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신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을 충분히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시간 부족 등으로 그런 삶을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런 한계를 알고 계셨나요? 물론입니다. 관조적 삶이 이상적이라 해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 낫지만 여전히 훌륭한 삶으로 도덕적인 실천의 삶, 즉 올바른 행동과 성품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삶은 등급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틈틈이 생각하고 조용한 내면을 가꿔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행복이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얼마나 단단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조율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는 삶, 그 삶이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생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남긴 글들은 철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끝없는 탐구의 기록입니다.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삶, 자기 안의 이성을 다듬으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의 문장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삶은 단 한 번의 멋진 결심보다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함께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삶, 그 안에 깃든 깊은 기쁨과 내면의 조화를 오늘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